윤하, 안녕하세요. 동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리주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대의 공리주의는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와 종교개혁으로부터 비롯된 프로테스탄티즘을 결합하여 형성된 사상입니다. 즉, 공리주의자들은 에피쿠로스가 지향한 쾌락주의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자본 축적을 정당화한 프로테스탄트들의 사상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신의 의지로부터 자연법이라는 인간의 도덕적 의무가 유래한다고 파악합니다. 이때 신은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들의 행복을 바라므로 자연법은 곧 신의 의지에 의해 모든 피조물의 행복 증진을 요구합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의 행복 증진을 지향하는 것이 곧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러한 사상을 반영하여 벤담에 의해 체계화된 사상이 공리주의인 것입니다. 공리주의는 칸트의 의무론과는 달리 행위의 동기를 고려하지 않으며 도덕적 가치와 행위의 옳음은 오직 결과에만 의존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공리주의자들은 결과의 극대화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벤담은 법률가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자연스럽게 법조인이 될 것을 바라는 가족들의 기대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벤담은 변호사 자격을 얻었지만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대신 그는 법의 기초를 연구하며 당시 영국의 비합리적인 법률을 개혁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때의 영국은 재판 과정이 상당히 악랄하리만큼 복잡했습니다. 현대의 법체계도 꽤나 복잡하지만 이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벤담은 영국의 법률 체계를 법의 미로라고 비유했습니다. 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복잡하기도 했고 형식주의에 빠지거나 부패했다고 파악했던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법을 활용해서 사회 정의를 찾기보다는 법적 기술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벤담이 법학을 공부하면서 당대 영국 법률의 권위자였던 윌리엄 블랙스톤의 법 해설서를 읽고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사회 정의를 지향하기보단 법적 체계를 방어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벤담은 영국의 법 체계가 복잡한 이유는 이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자들이 있다 라고 비판하며 법률 서비스에 공리주의를 도입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평생 애를 썼습니다. 즉, 복잡한 영국의 법 체계를 비판하기 위해서 벤담이 주장한 사상이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는 모든 도덕 판단과 입법 과정이 공리의 원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벤담의 공리주의는 간단하고 명료하며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설득력을 지닙니다. 벤담은 지금 생각해도 상당히 파격적인 사상을 지녔습니다. 그가 주장한 사상들을 나열하면 대표적으로 노예제와 사형제 폐지, 여성 투표권 옹호, 여성의 이혼 청구권 옹호, 동성애 차별금지법, 동물권 옹호 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유언으로 자신의 시체를 화장하지 않고 오토 아이콘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오토 아이콘은 시신을 그대로 보존하여 전시하거나 해부 실습에 이용하는 것으로 흔히 살인범에 대한 사후 형벌로 이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유명 인사였던 벤담이 스스로를 오토 아이콘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이것은 벤담은 자신의 시신이 후대의 철학자들에게 학문적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유언으로 요청했던 것입니다. 벤담이 죽은 뒤 시신을 해부하고 미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입던 옷과 모자를 입히고 생각하며 앉아있는 자세로 의자에 앉혀 지팡이를 쥐게 한 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대학교에 전시했습니다. 그러나 런던 대학교에서 오토 아이콘이 몇 번 훼손을 당하면서 벤담의 머리가 부패하였고 오늘날 오토 아이콘의 머리는 밀랍으로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벤담은 논의의 전개를 쾌락주의로부터 시작합니다. 벤담은 그의 저서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시합니다.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권자의 지배하에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지시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고통과 쾌락뿐이다. 즉, 인간의 모든 행위는 쾌락과 고통에 좌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동일한 행위라도 각 사람에게 쾌락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달리기를 하는 것이 쾌락이라고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달리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는 자신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파악하는 재판관과 같으며 나쁜 쾌락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결코 쾌락이 될 수 없고 오직 쾌락만이 궁극적 목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벤담은 개인적 쾌락주의로부터 시작하여 공리주의로의 논의를 확장합니다. 공리란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에게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거나 고통과 불행을 막아주는 속성입니다. 즉, 어떤 것이 공리가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이 쾌락을 주고 고통을 회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속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나에게 있어서 쾌락은 적은 것보다 최대한 많은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다면 나 혼자만 오롯이 누리는 쾌락보다 가능한 많은 사람의 쾌락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이와 같은 공리를 최대한으로 추구하는 것이며 입법 과정 역시도 공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벤담의 주장입니다. 벤담이 제시한 공리의 원리는 핵심적인 한 문장으로 공리주의의 모든 것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라입니다. 앞서 간단하게 언급했듯이 벤담의 쾌락주의는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개인주의 사상은 사회 공동체를 그저 개인의 합으로만 간주합니다. 교실 내에 20명이 있다면 그것은 그저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하여 20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때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합으로 이루어진 사회 공동체는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한다면 20이 아니라 30 혹은 35가 된다는 입장이죠. 개인주의에서 비롯된 벤담의 쾌락주의는 각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공동체는 그저 개인의 집합체일 뿐이라는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이익은 구성원 간 이익의 총합 이상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로 계산되어야 하며 어떤 사람의 이익도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우월하게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곧 인종, 성별, 신분에 따라서 쾌락의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지 말라는 주장으로 벤담의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벤담은 모든 쾌락은 양적으로만 차이가 있고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합니다.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얼마만큼 양이 달라지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2+ 소고기를 먹을 때와 라면을 끓여 먹을 때의 쾌락은 질적 차이가 없고 그저 쾌락은 양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만족도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라는 7가지 측정 요소를 제시하며 쾌락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파악합니다. 즉, 모든 쾌락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벤담은 때론 사람들이 공리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를 염두하여 외적인 강제수단인 제재를 사용할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벤담은 법적 제재는 4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 역시도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집행될 것을 강조합니다. 벤담이 제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리적 제재입니다. 자연법칙에 따라서 쾌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뜨거운 것을 만질 때의 통증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 제재입니다. 통치 권력의 법적 규제에 의해서 쾌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금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도덕적 제재입니다. 사회적 여론이나 비난에 의해 쾌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언론의 비판과 사회적 소문 등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종교적 제재입니다. 종교적 교리에 의해 쾌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종교적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벤담은 공리의 원칙,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벤담에 이어서 밀의 공리주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밀은 19세기 런던에서 구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제임스 밀은 벤담과 친구였기에 자연스럽게 벤담으로부터 공리주의를 학습했습니다. 일찍이 밀은 엄청난 재능을 보였고 이런 재능을 올바르게 길러내기 위해 밀의 아버지는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혹독한 영재 교육을 진행합니다. 3살 때 그리스어를, 8살 때는 라틴어를, 12살이 되기 전에는 기하학, 대수학, 미분학, 논리학, 경제학 전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밀은 15살에 이미 대부분의 고전을 원어로 읽었고 당대에 중요하게 여겼던 수학, 논리학, 역사, 과학, 경제학 등을 이미 스스로 터득했다고 합니다. 그는 17살에 동인도 회사에 근무했고 매일 3-4시간 안에 모든 업무를 마친 뒤 학문 활동에 종사했습니다. 밀은 동인도 회사를 그만두고 저술 활동을 하던 중 1865년에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하원 의원직에 출마하여 당선됩니다. 그는 하원 의원으로서 전혀 눈치를 보지 않고 여성 참정권, 노동자 권익 옹호, 제국주의 비판 등 과감한 행보를 보입니다. 밀의 말년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식물 채집을 주로 하면서 산책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추운 겨울에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열병을 크게 앓고 3일 만에 눈을 감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는 유언을 남깁니다. 칸트와 마찬가지로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한 사람만 남길 수 있는 유언 같습니다. 밀에 따르면 질적으로 높은 쾌락은 소량이더라도 질적으로 낮은 다량의 쾌락보다 더욱 바람직합니다. 쾌락의 질은 동일하며 쾌락은 양의 차이만 있다고 주장한 벤담과 상이한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미래 질적 공리주의를 대표하는 유명한 문장입니다. 미래 공리주의는 쾌락의 질을 강조하는 것 외에는 벤담과 유사한 논리로 사상을 전개합니다. 밀에 따르면 각 개인은 자신의 쾌락을 욕구하기 때문에 마땅히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감정을 지니기에 자신만의 쾌락을 넘어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의 행복을 욕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여 최대 다수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행위할 수 있으며 또한 이렇게 행위할 수 있도록 사회 제도를 구성하고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조합니다. 밀은 쾌락에는 양뿐만이 아니라 질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판단할 때는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하는데 유독 쾌락만 양만을 고려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쾌락의 질적 차이는 누가 어떻게 구분하는 것일까요? 쾌락의 질적 차이는 다양한 쾌락을 모두 경험해본 쾌락의 전문가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쾌락을 경험함으로써 저급한 쾌락과 고급 쾌락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쾌락의 전문가들의 판단하는 고급 쾌락은 정신적 쾌락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적 쾌락이 육체적 쾌락에 비해 영속성, 안전성, 저비용성이라는 우위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독서와 식사에 수반하는 쾌락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명작이라고 분류되는 책을 읽으면 그 감동이 오랫동안 내 가슴속에 남아있고 언제든지 그 책을 책장에 보관하며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값비싼 식사를 배불리 먹더라도 금세 소화가 다 되어버려 음식 섭취를 다시 해야 하고 계속해서 식사를 해야 하므로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고려해보면 독서가 식사보다 오랫동안 유지되고 낮은 비용을 지니기에 훨씬 질적으로 상위에 있는 쾌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서로 대표되는 정신적 쾌락이 식사로 대표되는 육체적 쾌락보다 바람직한 쾌락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고유의 능력을 통해 질적으로 상위에 있는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다른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밀은 정상적으로 자란 인간은 결코 질적으로 낮은 쾌락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저급한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은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기에 사회 제도나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밀 역시 개인의 행위를 사회 전체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촉진하거나 억제할 필요가 있음에 동의합니다. 이에 따라 밀은 벤담이 주장했던 제재론을 두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외적 제재가 있습니다.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외적인 힘의 통제로 형벌과 같은 방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내적 제재가 있습니다. 개인의 내면에 작용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양심의 가책과 같은 감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 가운데는 내적 제재, 즉 내면의 도덕적 성향이 더욱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도덕적 행위로 이끄는 경향이 있다고 파악합니다. 따라서 내면의 도덕적 성향을 강화시키기 위한 올바른 사회 제도와 교육의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는 매 행위를 할 때마다 어떤 행위가 최대한의 유용성을 가져오는지 검토하고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따르게 합니다. 이를 행위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위 공리주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심각한 선택장애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대학생이 되어서 점심 메뉴를 고민한다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지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계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는 현대의 공리주의자들인 규칙 공리주의는 매 행위마다 최대한의 유용성을 계산하는 것이 오히려 유용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파악합니다. 그들은 어떤 규칙이 최대의 유용성을 낳는지 미리 검토하고 이러한 규칙에 따라서만 따르면 더 큰 유용성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가령 월요일은 제육볶음, 화요일은 짜장면, 수요일은 돈가스, 목요일은 국밥, 금요일은 치킨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놓고 이를 따르기만 하면 최대한의 유용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 본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과 그부터 이루어진 직관적인 도덕 원리를 지향하는 공리주의는 현대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은 현대의 정책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령 비용 마이너스 편익 분석으로 시행할 정책이 가져올 이익과 비용을 수량화하고 비교하거나 각종 보건 정책은 최대 다수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공리주의적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관계에서도 자원 배분, 빈곤 문제, 환경 보존 등 경제 시스템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공리주의 이후로 등장하는 사상은 흔히 현대 사상으로 분류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대표적인 현대 사상인 실존주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윤바.